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740페이지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집합건축물은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여러 구분 소유자가 가지게 되면 대지 사용권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 사용권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우리 시험거리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소유권 개념으로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우리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각 세대마다 따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 형태가 인정되는 것을 집합건축물이라 표현하고 특별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철제 문 안에 거실이나 침실, 주방 등의 공간이 있다면 이를 전유 부분이라고 집합건물법에서는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법에 공부하셨던 주거 전용 면적과 전유 부분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이러한 전유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 등이 관리하면 되는 반면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첫 번째 시험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있고 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하여 통상 결의 방법으로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 결의와 다른 방법으로 의결하게 되면 이를 특별 결의라 하는데 통상 결의 방법은 과반 찬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 결의에 있어서는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등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각각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공용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19회 시험 때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18회 시험 때 출제된 적이 있고 이러한 공용부분 관리에 있어서 공동택의 관리사무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를 관리인이라 표현하는데 이 관리인에 관한 문제는 17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회 부분에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나왔고 15회 시험 때는 관리단 집회에 관한 사항을 출제했으며 14회 시험 때는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있어서는 문제 하나가 돌아가며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작년에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시험 문제 출제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출제될 수 있는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수월하게 집합건물법에 출제되는 문제 하나를 맞춰 나갈 겁니다. 740페이지에는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분 소유권의 적용 대상이고 그 구분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를 구분 소유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하나 확인하시고 4번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 중에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6. 대지 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놓으시는데 이 집합 건물은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여러 구분 소유자가 집단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생활에 필요한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 상호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게 되면 마음 상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여 집합 건축물의 공동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대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대지 사용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소유자라고 하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고 대지에 대해 사용권만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2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지나갑니다. 간혹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742페이지에 3, 4번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3번을 함께 살펴봅니다. 집합 부분이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른 자에게 손에 입힌 경우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을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전유 부분이 속하는 집합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저 손해에 대한 성실한 손해배상을 도모하고자 공용 부분에 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두절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실종 선고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간주란 말을 사용하며 그 실종 선고 이전이라고 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제3자가 사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약한 것으로서 단순한 반정이 존재한다면 바로 추정 사실이 깨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종 선고와 관련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사망의 사실이 번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과 간주란 말을 우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
배관이 잘못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과 관련되어 해당 건물을 만들게 되었을 때 하자로 물이 새어 아래층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배관이 잘못되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그 흠이 공용 부분에 존재하지 않나 판단하고 저 공용 부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전유 부분의 하자로 인정하여 위층에서 도배 비용이나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합 건물이 속해 있는 전유 부분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신속한 손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 부분에 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집합 건물인 특정 오피스텔에 하수관을 통해 오염 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에 농사 짓는 분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전에 저 농지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특정 오피스텔의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게 됩니다. 현재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책임을 지는 것을 특정합니다. 다만 특정 세대에서 그러한 오염물질을 하수도를 통해 흘려보냈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원인 정황자를 찾아내어 그자에게 책임지우고자 정해놓은 것이 이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저 전유 부분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 끼친 경우에는 어디에 하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단순한 반장만 발견되게 되면 번복 가능할 수 있도록 추정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한번 봐주실 것은 공용 부분의 하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 말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에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진 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유 부분의 철거는 집합 건물의 재건축 사업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그 재건축이 결정되게 되면 그 재건축 사업에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재건축 사업의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대지에 대한 권리 없는 건물에 대한 권리만 있는 자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가진 때만 재건축의 이해관계인인데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가졌다고 하면 이들은 재건축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이때는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전유 부분에 대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가진 자는 매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담보 책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공동택관리법에 보셨던 것처럼 10년, 5년, 3년, 2년으로 각각 구분되게 됩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지방공사에 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5년이고 그리고 이에 동그라미 납은 보게 되면 A번에 대지 조성공사 등의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5년, 건축물 설비공사 등의 기능, 미관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3년, 마감공사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고 구조, 안전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5년, 기능, 미관상의 하자의 경우는 3년. 쉽게 하자
발견 가능한 경우라면 그때는 하자 담보칭의안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분양자의 관리 의무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관리인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현재 관리인은 집합 건축물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 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저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자격은 따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임차인일 필요 없으며 해당 집합 건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임기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단의 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인이 처리하며 그 관리단 사무에 대해서는 월 1회 보고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그 관리단 사무 처리와 공용 관리에 대한 각종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는 경우 있죠. 그러한 업무를 관리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인의 해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의 해임이 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 불법 사유가 인정되는 때 구분 소유자 각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관리인 선임은 통상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최초 분양하는 집합 건물의 관리인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744페이지의 양가로 3번에는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특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선관 주요 의무라는 말을 민법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3번 확인해 놓습니다. 분양자 추천없습니다.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2분의 1 이상 동원해 놓습니다. 이전 등기한 날부터 3월 이내 3월 추천없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단 집회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을 가로로 묶어 놓습니다. 지시 없이 관리단 집회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 관리인 선임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을 분양하는, 집합 건물을 처분하는 자가 관리단 집회를 예외적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관리단 집회 예외적 소집과 관련되어 집합 건물을 분양받은 자, 이들을 매수 예정자라고 그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날부터 3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합 건물을 분양하는 자가 대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에 관한 예외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여기 공용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번 보게 되면 공용 부분의 귀속과 관련되어 1번 구분 소유자의 전원 공유. 동원의 요원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 수익, 처분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처분, 소유 형태라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공유관계 인정된다라는 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유자의 사용권입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줄쳐 놓으시고 사용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공유자의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의 통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보셨고, 두 번째, 소유 형태와 관련되어 살펴주시는데 이 공용 부분의 소유 형태는 공유 관계이고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가격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공용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집합 건물이 한 분은 90평에 거주하고 제가 10평에 거주한다고 하면 저 집합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 저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죠. 그 주차장이 한 10평 정도라고 하면 제 지분은 1평이고 90평에 거주하는 분은 9평을 자기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차장 등을 지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계단복도 다닐 때 항상 까치발 들고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니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지분은 달랑 1평이기 때문에 아마 미니카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애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 공용 부분의 소유 형태는 공유이고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지만 불편 없이 구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공용 변경은 계단, 복도 등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인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이 필요하다는 것 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용 부분 관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니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통상적인 관리 형태는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 결의 사항으로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 요합니다. 여기 보존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현재 집합 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아파트형 공장은 집합 건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건물 각 층마다 휴게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을 도둑놈이 이걸 훔쳐가게 되면 그것 막아야 되죠. 그걸 관련 집회 개최하고 결의하여 방지를 하게 된다면 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주일 전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일주일 사이에 그 휴게실에 갖춰져 있는 비품이 모두 도난당한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와 관계없이 구분 소유자 각자가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통상 결의 방법에 따르고 복도를 전유 부분으로 바꾸는 것, 뭐 사무실 면적으로 가게 면적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이 필요하며 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양가로 3번을 보십니다.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 옆에다가 관리비라 적어 놓습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줄만 쳐놓습니다.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되어 다양한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죠. 저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을 부담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 대지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748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보면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할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제한하고자 대지 사용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50페이지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관리단과 관련되어 1번 잠깐 살펴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건물에 관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된다. 그래서 여기 관리단 설립과 관련되어 된다라는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만약 시험에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오피스텔에는 집합건물로서 관리단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 관리단을 만들었냐고 오피스텔 주인에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관리단 설립해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고요. 관리단은 설립된다. 그러면 그분이 저 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든 적 없다 할지라도 저 관리단은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관리단을 만들었건 말든지 않았건 항상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설립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여쭤보면 눈에 보이건 눈에 안 보이건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설립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단 구성 시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 시험에 전원 또는 일부로 구성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반설입니다. 저 관리단은 누가 만들건 만들지 않았건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고 저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 100% 전부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이번 관리인 선임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선임하여야 한다. 저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그 강행 규정으로 관리인 선임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 몇 명? 10명 이상일 때. 그러면 간혹 오피스텔이 100호, 100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이 90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개를 2명이 5개씩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총 구분 소유자는 몇 명? 3명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리인의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가 몇 명? 10명 있을 때만,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리인의 필수적 선임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고 임기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 규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의결로 선임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각 구분 소유자 추천없습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을 쓰게 되면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이 관리인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 관리인 선임 절차,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지만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 선임을 맡겼다고 하면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 해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해임과 관련되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각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 중에 절대 다수를 관리인 편을 드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저 관리인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통상 결의, 구분 소유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지분 절반 가진 사람이 관리인과 짝짝꿍이라면 그 사람 절대 해임 못하겠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한 관리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구분 소유자 각각 관리단 집회와 관계없이 구분 소유자 각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해임 청구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때는 누가 각자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751페이지에 3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양과 1번 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공용부분 관리단의 사무 집행. 현재 관리단은 자연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러면 그 관리단 권리 없는 사단에서 처리하긴 곤란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관리단의 재판상 재판의 행위 관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관리인의 권한 범위에는 전유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그냥 보십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리 민법에서 선의, 악의 많이 들어보셨죠?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 권리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 보고하게 되는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사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차셨죠? 관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월 1회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파트에 관리비를 매달 어디에 사용했는지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관리비 사용 고지서 또는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서 월 1회라는 말 확인하시고 구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4번 민법 준용입니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리위원회는 현재 임의기구여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제2절 규약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규약은
집합 건물에 많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그들이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법 규범을 규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의 관리 규약은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냥 규약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 규약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5페이지에 4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가로속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규약, 그리고 공택관리법에 우리 공부하셨던 표준 공택관리 규약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사실 표준이란 쓰게 되면 장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준 관리 규약과 표준 규약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규약의 설정 페이지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입니다. 이번 관리단 집회 찾으셨죠? 여기 관리단 집회는 18회 시험 때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 때는 양가로 이번에 관리단 집회 구분과 관련되어 1. 정기관리단 집회를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정기관리단 집회는 정기 집회라 생각하시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해놓고 지나가십니다. 관리는 매년 회의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에 소집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시오. 여기 관리단 집회는 국회와 동격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9월 달에 매년 정기 국회를 개최하고 그 외 필요시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더라고요. 이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도 1년에 딱 한 번,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3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임시 집회는 필요시에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 소집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구분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 줄만 적어 지나가십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7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업 찾으셨죠? 집회 소집의 통지.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 소집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됩니까? 일주일, 7일 전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갈 4번 보게 되면 관리단 집회 결의. 우리가 관리단 집회의 일반적인 결의 방법은 통상 집회 결의를 하는데,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통상 집회 결의라 하고, 특별 결의에 있어서는 5분의 4, 4분의 3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특별 결의 방법으로 3분의 2로 결정한다, 그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 집회 결의 방법은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 특별 결의는 5분의 4, 4분의 3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시험에 3분의 2로 뭔가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해놓습니다. 집합건법에서는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 없습니다. 예, 그래서 758페이지에 양가로 4번 관리단 집회 결의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결의 사항과 관련되어 기억만 확인해 놓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보통 객관시에 만자 들어가면 틀리는데 이때만큼은 맞는 지문입니다. 특이한 지문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찾으셨죠.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의결 방법입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통상 결의 방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특별 결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으로 3분의 1로 결정하는 것 없다. 저 4분의 3을 결정하는 것,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공용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로 결정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는 작년에 공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관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를 살펴주십니다. 762페이지에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건축은 의사결정 방법이 5분의 4라는 것,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합구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